2026년 2월 28일 새벽, 세계 원유 공급의 핵심 동맥이 단 한 번의 선전포고로 얼어붙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이란 수도 테헤란이 불타오르던 그 새벽, 이란 혁명수비대는 전 세계를 향해 단호한 경고를 발신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는 모든 선박을 불태우겠다. 석유 한 방울도 이 해협을 빠져나가지 못할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경고는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영국 해사당국에는 봉쇄 관련 보고가 복수로 접수됐으며 이란 혁명수비대 산하 타스님 통신은 선박 통항이 사실상 정지됐다고 직접 보도했습니다. 하루 평균 138척이 오가던 폭 33km의 수로에서 선박들이 속도를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유조선, 컨테이너선, 벌크선, 수백 척이 공해상에서 대기 상태로 전환됐습니다. 선박 운행정보 분석업체 K플러에 따르면 봉쇄 선언 당일 밤 늦은 시각 기준으로 통행량이 70% 감소했습니다. 보험사들은 호르무즈를 통과하는 선박에 대한 보험 계약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보험이 없다는 것은 공격을 받아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새벽, 단 한 척이 움직였습니다. 선박의 이름은 이글 벨로호입니다. 길이 336m, 30만 톤급의 초대형 유조선으로 HD 현대오일뱅크의 원유를 싣고 이라크 남부 알바스라 항에서 2월 26일 출항했습니다. 탑재된 원유는 약 200만 배럴. 대한민국 전체가 하루에 소비하는 원유의 양과 맞먹는 규모였습니다. 목적지는 한국이었고 계획된 호르무즈 해협 통과 일시는 바로 2월 28일이었습니다. 공습이 시작된 것도 봉쇄 선언이 발신된 것도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혁명수비대의 경고방송이 무선을 통해 흘러나왔고 이미 일부 왜곡 선박들이 실제 공격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전 세계 선박들이 항로를 바꾸거나 속도를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보험은 끊긴 상태였고 공격받아도 아무도 보상해주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글 벨로호 선장과 선원들은 그 상황에서 판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테이블 위에 올라온 변수들은 가혹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대형 유조선이 통과할 수 있는 충분한 수심의 구간이 대부분 이란 영해 쪽에 속해 있어 고속 항해 시 선박 바닥이 해저에 닿을 수 있는 위험이 있었습니다. 혁명수비대의 실제 공격 가능성이 존재했고 보험은 전면 중단됐으며 주변에는 대기 중인 수백 척의 선박들이 있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운항 자제를 권고하는 공문을 이미 발송한 상태였습니다. 그 모든 계산이 끝난 후 선원들이 내린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그래도 간다. 전국해운노조협의회 박상익 본부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장을 비롯한 선원들이 최상의 결단을 내렸고 허용된 환경 내에서 최적의 방법을 찾아 운항했다고. 조용하고 담담한 표현입니다. 그러나 그 말 뒤에 얼마나 무거운 침묵이 있었는지는 바다를 아는 사람이라면 압니다. 이글벨로우는 봉쇄되기 직전 해협을 빠져나오는데 성공했습니다. 비교가 선명할수록 한국의 선택이 더 잘 보입니다. 같은 시각,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방법이 달랐습니다. NHK 보도에 따르면 일본 화물선 두 척은 봉쇄 선언 직후 약 46시간에 걸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습니다. 단, 이란 영해를 철저히 피하는 우회 항로를 택했고 선박 자동 식별 장치, 즉 AIS를 껐습니다. 레이더에서 스스로를 지워버린 것입니다. 마치 전쟁터에서 위장복을 입고 포복으로 기어가듯 조용히 천천히 46시간에 걸쳐 빠져나온 것입니다. 일본의 이 선택은 어쩔 수 없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일본은 미국과의 동맹에서 항상 전면에 앞장섰고 과거 이란과의 충돌에서 유조선이 격침당한 트라우마도 있었습니다. 이란 앞에서 자기 정체를 드러내고 지나갈 수 없었던 나라의 선택이었습니다. 이름을 내걸 수 없으니 불을 끄고 몰래 이동한 것입니다. 다만 일본에게는 시간이라는 자산이 있었습니다. 일본은 국가 비축과 민간 비축을 합산한 전략 비축분이 200일 이상에 달합니다. 6개월 넘게 외부 원유 공급이 완전히 차단돼도 경제가 굴러가는 나라입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에너지 취약성을 뼈저리게 경험한 일본은 장기 공급 계약 비중을 높이고 비축 체계를 강화하는 데 10년 이상을 투자해왔습니다.
우회 항로를 쓰면 비용이 2배로 뛰지만 200일이라는 시간이 그 비용을 흡수해 줍니다. 일본에게 호르무즈는 위험할 때 돌아가거나 숨어야 하는 길입니다. 중국은 또 달랐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중국 정부가 자국 선박의 안전 통과를 위해 이란과 직접 협의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2021년에 체결한 4천억 달러 규모의 25년 전략 동반자 협정으로 묶인 파트너에게 조용히 연락을 넣은 것입니다. 이란 입장에서 중국은 미국 제재 속에서도 원유를 사줬고 유전 개발에 막대한 투자를 약속한 가장 확실한 고객입니다. 그러나 협상에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중국 국적 선박이 공식적으로 처음 해협을 통과한 것은 봉쇄 선언으로부터 11일이 지난 3월 11일의 일이었습니다. 중국에게 호르무즈는 협상 테이블로 해결하는 문제입니다. 정리하면 일본은 정체를 숨겼고 중국은 협상으로 시간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한국행 유조선은 봉쇄 당일 그 새벽에 그냥 통과했습니다. 협상도 우회도 AIS를 끄는 위장도 없이 정면으로 나아갔습니다. 이 선택을 단순한 용기나 무모함으로 설명하는 것은 불충분합니다. 이 나라 뱃사람들이 호르무즈 해협과 함께 해온 역사를 알지 못하고서는 그 새벽의 결단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한국 해운 역사에서 호르무즈는 오래된 전쟁터입니다. 1980년 9월 이라크 군대가 이란을 침공하면서 8년간에 걸친 이란-이라크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초반에는 지상전이었지만 1984년부터 양상이 바뀌었습니다. 이란과 이라크가 서로의 원유 수출을 차단하기 위해 페르시아만을 항해하는 유조선들을 직접 공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역사가 탱커 전쟁이라고 부르는 시기입니다. 이 기간 페르시아만과 호르무즈 해협에서 공격을 받은 선박이 500척이 넘었고 선원 수백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1987년에는 미국 해군이 쿠웨이트 유조선에 성조기를 달고 직접 호위하는 극단적인 조치까지 취했습니다. 그 전쟁 속에서도 한국 선원들은 이 바다를 다녔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한국 정유 공장에 원유를 가져다 줘야 했기 때문입니다. 전쟁 위험 수당을 받으며 페르시아만에 들어갔던 선원들에게 무섭지 않았냐고 물으면 답은 항상 비슷했습니다. 무서웠다. 그런데 가야 했다. 탱커 전쟁이 끝난 뒤에도 이 바다는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2019년에는 미국의 이란 핵합의 탈퇴 이후 긴장이 고조되면서 이란 혁명수비대가 영국 국적 유조선 스테나 임페로를 납포했고 많은 나라 선박들이 호르무즈 항로를 우회했습니다. 한국 선박들은 이 시기에도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는 직접 당했습니다. 한국 국적 화학 운반선 한국해미호가 이란 혁명수비대 고속정에 납포됐습니다. 이란 군인들이 갑판으로 올라왔고 총구가 선원들을 향했습니다. 선원 20명이 억류됐고 선장은 95일 만에 풀려났습니다. 선사는 수백억 원의 손실을 입고 선박을 매각했습니다. 그 뒤에도 한국 선박들은 이 해협을 다녔습니다. 탱커 전쟁, 납포, 봉쇄 위협, 이 모든 것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 지금 이 배들의 선장과 선원으로 승선해 있습니다. 그들에게 2026년 2월 28일의 상황은 처음 겪는 공포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여러 번 겪었고 여러 번 통과해온 공포였습니다. 공포에 익숙해지는 것과 공포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이글 벨로호 선원들은 두렵지 않아서 간 것이 아닙니다. 두렵지만 가야 한다는 것을 온몸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간 것입니다. 두려움을 이기게 해준 것은 담력만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간 두 나라 사이에 쌓여온 관계에 대한 신뢰가 있었습니다. 서울 강남에는 테헤란로가 있습니다. 강남역 사거리에서 삼성교에 이르는 약 4km의 도로입니다. 이 이름은 1977년에 붙여졌습니다. 이란의 수도 테헤란 시장이 방한하여 서울시와 자매결연을 맺으면서 서로의 이름을 도로에 새기자고 제안한 것이 계기였습니다. 서울에는 테헤란로가, 테헤란에는 서울로가 생겼습니다. 왜 1977년이었을까요? 1973년 1차 오일 쇼크 이후 중동의 지도자들은 갑자기 쏟아진 석유 자금으로 사막 위의 나라를 새로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팔레비 왕조 치하에서 이란은 석유 수입으로 대규모 인프라 건설을 추진했습니다. 도로, 발전소, 병원, 공장. 그 현장에 한국 건설사들이 있었습니다.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림산업이 섭씨 50도를 넘나드는 사막에서 이란 노동자들과 함께 땀을 흘렸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은 약속한 날짜에 약속한 품질로 건물을 세웠고 이란은 이 한국 사람들을 신뢰하게 됐습니다. 테헤란으로는 그 신뢰의 결과물입니다. 1979년 이란 이슬람 혁명 이후 팔레비 왕조가 무너지고 호메이니의 신정 체제가 들어섰을 때도 한국과 이란의 관계는 끊기지 않았습니다. 미국과 서방이 이란과 관계를 단절하는 동안에도 한국은 경제 협력을 유지했습니다. 이란은 한국을 서방의 종속국이 아닌 독립적인 파트너로 바라봤고 한국은 이란을 이념이 아닌 경제로 접근했습니다. 2018년 미국의 제재 복원 전까지 한국의 정유사들은 이란산 원유를 정기적으로 수입했고 그 대금은 IBK 기업은행과 우리은행에 개설된 이란 중앙은행 명의 계좌에 원화로 쌓였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이란 중앙은행을 제재 명단에 올리면서 이 계좌가 동결됐습니다. 이란이 받아야 할 돈 약 70억 달러가 한국은행에 묶인 것입니다. 이란의 분노는 이해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국이 이란을 적으로 여겨서가 아닙니다. 미국 제재라는 구조 때문에 돌려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란도 그 구조를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케미호 나포는 그 압박의 표현이었지 한국을 적으로 돌리겠다는 선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2026년 2월 28일 새벽 이글 벨로호가 최대 출력으로 달릴 때 이란 혁명수비대는 이 배를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우연이었을까요? 사막에서 함께 땀을 흘린 기억, 경제적 파트너십의 역사, 그리고 서로에 대한 구조적 이해, 수십 년간 쌓인 관계가 그 새벽에 조용히 작동한 것입니다. 한국 뱃사람들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전쟁이 한국 경제에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봉쇄 선언이 나온 2월 28일 WTI 유가 선물은 하루 만에 60달러 후반에서 75달러 위로 뛰었습니다. 9일 뒤인 3월 9일에는 111달러를 돌파했습니다. 9일 만에 유가가 60% 넘게 폭등한 것입니다. 유가는 공포와 안도 사이를 오갔습니다. 이란 해군력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타격을 입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하루 만에 88달러로 내려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불안정성은 여전했습니다. 선박 26척이 해협에 묶였고 선원 186명이 발이 묶였습니다. 호르무즈 전체에서 약 1000척의 선박이 대기 상태에 들어갔고 묶인 화물 가치만 2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7조 원 규모였습니다. 유조선 운임지수 WS는 봉쇄 직전 225포인트에서 3월 3일 기준 465포인트로 2배 이상 폭등했습니다. 물동량은 평소 대비 80% 감소했습니다. 이 수치들이 한국에 특히 치명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이 수입하는 중동 원유의 95%가 이 해협을 통과합니다. LNG 역시 전체 수입량의 20%가 이곳에서 옵니다. 카타르에서 출발한 LNG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에 전기를 공급하는 발전소를 돌립니다. 이 해협이 막히면 원유만 끊기는 것이 아닙니다. 반도체 공장의 가동이 위태로워지고 수출 주력 산업 전체가 흔들립니다. 유가 상승의 파급 경로는 이렇습니다. 공급이 실제로 줄기 전에 줄 수 있다는 공포가 먼저 가격을 올립니다. 1990년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한 날 유가는 하루 만에 배럴당 17달러에서 28달러로 뛰었습니다. 그날 실제로 공급된 원유의 양은 전날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공포가 실물보다 먼저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같은 패턴이었습니다. 원유를 달러로 구매하는 한국의 특성상 유가 상승은 이중 타격으로 작용합니다. 유가가 오르면 더 많은 달러가 필요하고 달러 수요가 들면 원화 가치가 떨어져 원달러 환율이 상승합니다. 원유 가격이 오른 데다 그것을 살 달러마저 비싸진 상황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증시에서 자금을 빼면 코스피가 추가로 하락합니다. 경유 가격이 오르면 화물차 운송비가 오르고 마트의 가격표가 바뀝니다. 플라스틱 제품을 만드는 석유화학 업체의 원가가 오르면 편의점 삼각김밥 가격이 올라갑니다. 항공유가 비싸지면 여름 휴가 항공권이 달라집니다. 수출 기업들은 환율이 오르면서 원자재 가격이 함께 상승해 원가 압박이 커지고 단가는 올리기 어렵고 원가만 올라가는 구조적 압박에 놓입니다. 그 연결고리의 가장 앞단에 그 새벽 이글벨호를 움직인 선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멈췄다면
이 연결고리는 더 빠르게, 더 강하게 한국 경제를 흔들었을 것입니다. 한국 정부가 이 전쟁에서 어떤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지를 보면 더 복잡한 그림이 나옵니다. 한국은 미국의 핵심 동맹국입니다. 1991년 걸프전 때 의료 지원단을 파견했고 2003년 이라크전 때 자이툰 부대를 보냈으며 아프가니스탄 전쟁 때도 지방재건팀을 파견했습니다. 미국이 중동에서 전쟁을 벌일 때마다 한국은 무언가를 보내왔습니다. 이번에도 미국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핵심은 청해부대였습니다. 아덴만에서 소말리아 해적 대응 임무를 수행 중인 청해부대 구축함 한 척과 약 300명의 병력을 호르무즈 해협으로 이동시켜 선박 보호와 해상 수송로 안정화 임무에 투입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선뜻 응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원유의 70% 이상을 중동에서 들여오는 나라가 이란과 대놓고 적대적 관계를 형성할 수 없습니다. 청해부대가 미국의 이란 작전을 직접 지원하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 테헤란로의 기억도 수십 년간 쌓아온 신뢰도 한꺼번에 소멸됩니다. 그래서 한국은 청해부대를 비상대기시키되 미군과의 직접 합동작전은 최대한 피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선박 보호라는 명분을 내세우되 이란을 직접 겨냥하는 작전에는 참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국방 전문가들은 이것을 전략적 모호성이라고 부릅니다. 어떻게 보면 원칙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쪽 눈치만 본다고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대한민국이 70년 넘게 강대국들 사이에서 살아온 방식입니다. 원칙이 없는 것이 아니라 생존이 원칙인 나라의 외교입니다. 그리고 그 실리 외교의 정수가 2월 28일 새벽 이글 벨로호의 최대 출력 돌파와 함께 전 세계에 드러났습니다. 정부는 운항 자제를 권고하면서도 막지 않았습니다. 선원들은 스스로의 판단을 믿었습니다. 그 판단이 가능했던 것은 수십 년간 이 나라가 중동에서 쌓아온 모든 것이 뒤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가 한국 온라인에 알려지자 역시 배달의 민족이라거나 홍해 배송이라는 반응들이 쏟아졌습니다. 유쾌한 농담들입니다. 그러나 그 농담 뒤에는 이 나라 사람들이 오래전부터 알고 있는 무언가가 담겨 있습니다. 한국 뱃사람들은 원래 그렇게 일했다는 것. 비축량 200일이 없어도 됩니다. 중국처럼 수천억 달러짜리 외교 카드가 없어도 됩니다. 이 나라는 오늘도 그 해협을 항해야 합니다. 두렵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멈추면 안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자동차 기름통과 식탁 위에 닿아 있습니다. 테헤란로는 오늘도 서울 강남에 있습니다. 전쟁이 나도 이 나라는 이란을 적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원유를 사야 하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사막에서 함께 땀을 흘린 기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기억이 2026년 2월 28일 새벽 이란 혁명수비대 장교를 침묵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글 벨로호는 지금 어딘가의 바다 위에 있습니다. 그 배를, 그 선원들을,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의 바다를 누비는 대한민국의 모든 뱃사람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